자, 지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습니다. 행정과 정치, 행정과 경영까지. 그쵸? 여기 보면, 거기 이 행정의 특징, 행정학의 특징, 행정학의 성격을 봤죠? 그냥 여기까지 성격. 이렇게 봤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오늘 첫날이라 그렇지 크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 행정과 정치 이 부분이 가장 조금 잘 빈출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만약에 중요하다면 뭐 별 2개 정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 2개. 행정과 경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고 아까 혁관, 모기, 관봉만 외우면 공통점만 외우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행정학의 진화과정, 현대 행정학의 진화과정. 현대 행정학의 진화과정은 오늘 다 설명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대 행정학의 진화 과정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미국 행정학의 시작과 근대 행정학의 태동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자, 지금까지 했던 걸 다시 정리하는 미안해요. 거기 14페이지인데 현대 행정학 진화 과정에서는 보니까 유럽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부터 나왔죠. 거기 독일, 프랑스, 영국 읽어보는데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독일 쭉 읽어보니까 관방학 또는 경찰학을 중심으로 행정학이 발달했다고 돼 있죠. 독일에서는 관방학이라는 표현을 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문제는 20년 동안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학 입장에서는 낼만한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뒤로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정기 관방하고 후기 관방학으로 나눠지는데, 6번부터 보면, 5번부터 특히 후기 관방학에서는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을 분리했으며, 경찰학을 국가 전체의 재산 유지와 증진 목적에 활용했다. 후기 관방학에서 행정학은 경찰학으로 고려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고 7번 보니까 이 궁극적으로 후기 관방학이 강조된 경찰학은 무엇으로 대체됐다? 행정법학으로 대체됐다. 그럼 사실은 독일에서는 행정학은 사실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은 법학 쪽으로 발달해요. 법학. 그래서 결국은 독일에서는 행정학 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학입니다. 행정법입니다. 그 다음 프랑스도 쭉 읽어보면 결국은 프랑스도 15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쪽에 행정을 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행정법이 강화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행정학적인 요소는 딱 하나 있습니다. 거기 국립행정학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혹시 그랑제골이라고 들어봤어요? 프랑스의 그랑제골? 이건 프랑스는 대학이 이렇습니다.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파리 3대학, 파리 4대학, 파리 9대학 이렇습니다. 이 대학들이 서열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서열이 없다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다 있죠. 뭐 서성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걸 다 있는데 프랑스는 파리 1 그냥 파리 1대학입니다. 명칭입니다. 그냥 파리 2대학, 파리 3대학. 그렇죠? 프랑스는 평준화돼요. 평준화. 우리가 마치 고등학교가 무슨 고등학교 똑같은 고등학교죠. 뭐 요즘 특목고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고등학교 말하면 그쵸? 대학이 이렇습니다. 대학이. 그러니까 대학 간 서열이 없어요.
그런데 그랑제골은 대학 중에 대학이라고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도 가는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몇 개만 딱 파리 사범대학, 여기같이 국립행정학교 이런 데는 아주 우수한 정말 행정관 될 사람들만 가는 곳이에요. 고급 관료 될 사람들만. 그렇죠? 그런 부분에 행정학적 요소가 좀 있지 그걸 빼놓고는 프랑스에는 행정학이 거의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행정학 역사 공부하는 건 바보죠. 그럼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영국도 보니까 영국은 5번부터 한번 볼까요? 영국 행정학은 미국 행정학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프랑스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대륙 국가들과는 달리 영국에서는 법학을 행정학 지배학문으로 보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결국은 독일이나 프랑스는 법학을 행정학 지배학문으로 봤으니까 행정법의 주로 이 행정법만 발달했지 행정학은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나마 영국도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어?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죠. 원래 모국인 영국조차도 미국의 행정학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행정학은 어떤 나라가 압도적이다? 미국이 압도적이고 모든 행정학자들은 99%는 어디에 유학한다? 미국에 유학한다. 따라서 교수님들이 출제하는데 미국에 빼고 낼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박순애 교수님이라고 지난번에 교육부 장관 하시다가 5일 만에 그만두신 분이 있죠. 5세 입학 강조하신 분으로서 그만두셨죠. 그분이 원래는 행정학 학회 회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행정학자로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책에서 이렇게 미국 행정의 형성과 발달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 이건 제가 따로 조금 더 이해 좀 잘 되라고 사건 중심으로 했다면 여기는 순전히 행정 이론 중심으로 주로 많이 다루셨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거기도 거의 사건 많이 써놨죠. 석유파동 같은 것도 써놨고 카터 정부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써준 부분 보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진화 과정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조금 여기다가 표시해가면서 써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어디에 속한지만 잘 알면 됩니다. 자, 이분은 미국 독립부터 이야기합니다. 아까 1879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미국 독립부터 해서 거기 1889년 미안해요. 89년 맞죠? 89년, 1889년 맞죠? 미안해. 1789년. sorry. 미국 독립. 7월 4일 날. 그러니까 엊그제 독립한 거죠, 미국이. 독립기념일이 있었겠죠. 7월 4일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펜들턴법 만들어보면서 행정학이 좀 어느 정도 정치학에서 분리됐다고 그랬죠. 이 시기부터 다룹니다. 이 시기부터 자, 우리가 그때 이제 재헌헌법이라고 그러죠. 헌법을 제정할 때 아주 미국 헌법에 아버지들이 있죠. 미국 독립의 아버지들. 그 사람들이 차례차례 대통령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미국 그리기는 너무 쉽죠? 이렇게만 그리면 되니까. 그럼 미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동부부터. 그래서 이렇게 확장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쪽으로. 서부로. 그러면 처음 이제 13개 주부터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연방을 강조할 건지 주정부를 강조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만 좀 보시면 돼. 여기에서 논의는 이것만 잘 알면 돼. 그 밑에 다 정리되어 있는데, 자, 해밀턴 이분은
건국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재무장관 했습니다. 대통령 못 됩니다. 이분은 무슨 주의자예요? 연방주의자예요. 해밀턴은 연방주의자. 해밀턴은 연방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거기 몇 대? 제3대 대통령 제퍼슨은 무슨 주의자야? 지방주의. 그쵸? 분권주의자예요. 분권주의. 자, 밑에 표에도 나와 있고 위에 3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2에, 자, 16페이지 보면 반가로 2에 연방주의자 해밀턴 나와 있죠? 근데 또 밑에 표에도 나와 있죠? 그 다음, 반가로 3번에 분리주의자 제퍼슨 나와 있죠? 분리주의니까 분권주의. 주가 권한을 많이 가져야 된다. 자, 미국은 지금도 어때? 주가 굉장히 하나의 정부 같은 역할을 많이 하죠. 인천시하고 미국의 어떤 주하고 캘리포니아 주하고 어때요? 자치권이고 완전히 사실은 자치권이라 완전히 미국은 큰 자치권을 누리고 있죠. 주정부는 주정부에서 거의 다 대부분 결정해 버립니다. 근데 인천시에서 다 결정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 제퍼슨은 분리주의자, 분권주의자, 주정부가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해밀턴은 연방정부가. 그런데 이것도 자꾸 헷갈리니까 해연재분 이렇게 외워두면 돼요. 우리 밀가루 회사를 재분이라고 부르죠. 무슨 재분 이렇게 부르죠. 밀가루 회사들. 해연재분이라는 밀가루 회사가 있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금방 문제는 다른 거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나와요. 해밀턴은 뭐냐? 제퍼슨은 뭐냐? 이렇게 나오니까 해연재분하면 해밀턴은 연방주의자, 제퍼슨은 분리주의자 또는 분권주의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 다음 거기 메디슨이라는 대통령은 뭐 자원주의인데 여기까지는 나중에 외워도 되는 거니까 일단 어떤 것만 해연재분만 좀 외워두시면 되고, 아까 잭슨 대통령이 뭐 했다 그랬어? 역관주의를 주장했다 그랬죠. 그렇죠? 자, 어떻든 자, 잭슨 대통령이 역관주의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어? 완전히 정치하고 행정이 완전히 종속됐죠. 정치라는 게 행정이라는 게 없었죠. 이 당시에는. 왜냐하면 승리한 정당에서 많은 공직을 다 자기의 전리품들을 다 가져가요. 행정이나 정치나. 정치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정이 정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행정이 독자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행정은 공무원이 하는 일인데 공무원이 누구에 의해서 좌우돼? 정당에 의해서 좌우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없다가 가필드 대통령이 그렇죠. 사망하고 난 뒤에 거기 뭐가 돼? 펜들턴법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진다? 행정이 서서히 독립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 시기를 거기 이제 7번 뭐라고 되어 있냐? 7번 읽어보니까 이제 펜들턴법과 유사한 맥락에서 윌슨의 정치행정 이혼론이 시작됐으며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강조한 군론은 시정계획운동 방향을 설정하였다. 사실은 이 뒤에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1889년까지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거 굳이 나눌 필요 없이 여기서부터 83년부터 나와서 이 사람들 다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냥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으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했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했던 것들 봅시다. 뭐라고요? 아까 테일러리즘 같은 행정 관리론, 그렇죠? 그다음 테일러리즘을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거 했으니까 과학적 관리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때 나옵니다. 또는 거기 행정 시정 계획 운동은 뭐냐면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시가 너무 비능률적이다. 그래서 능률적으로 바꾸자. 이게 시정 계획 운동이에요. 당연히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거죠. 이제 행정은 뭐 하는 거다? 집행하는 거다. 집행은 뭐 해야 되겠어? 집행에서 가장 미덕은, 수단에서 가장 미덕은
능률성이라고 그랬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장 미덕이죠. 그래서 능률성을 강조한, 그러면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 시정개혁운동, 여기에 아까 있던 과학적 관리론, 뭐 행정관리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되겠어? 이때 해당되겠죠. 또는 진보주의 운동, 뭐 이런 말들은 다 이때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이것만 잘 알면 문제를 풀 때 크게 어려운 문제 없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1930년대, 여기는 거의 같은 맥락이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달리 우리가 경제공황이 왔다 그랬죠. 그래서 통치 기능론이라고 하면서 정치행정부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론론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치행정 이론론. 그러면 거기 정치행정 이론론에서는 이제 여기서 봐봐. 여기서 조금만 더 합시다. 무슨 위원회 있죠. 미국에서 나온 브라운 위원회, 그 다음 데프트 위원회, 이런 위원회 있죠. 17페이지. 17페이지 위에서 방가로 2번 보니까, 나의 방가로 2번 보니까 데프트 위원회, 브라운 로우 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죠. 이런 위원회들도 다 여기 소속이고, 이런 위원회들이 강조한 게 뭐냐면 능률성, 능률과 전략이라고 돼 있죠. 거기 데프트 위원회도 전략과 능률 이렇게 돼 있죠. 브라운 로우 위원회도 이제 그 유명한 포스트코브,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정치는 정책 결정하고 행정은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할 때 뭐가 중요해? 기획해야 되고, 플랜, 오가나이제이션, 우리가 조직하고, 스텝, 인사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봐봐, 이게 지시, 디렉션, 코퍼레이션, 조정, 보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다 어디에 속하냐면 저희 조직 같은 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이건 버제팅, 예산. 제가 이야기한 거 봐봐. 기획, 조직, 인사,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건 이제 정책론이 적어져서 조직행정, 인사행정, 재무행정 이렇다고 그랬죠. 이 지시, 조정, 보고는 다 이제 오가나이제이션으로 조직론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행정은 이런 것들을 잘 갖추어야 뭐가 된다? 행정이 잘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 포스트코브가 나오는데, 포스트코브도 결국 그러면 어디에 속한다? 전략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들이 명확히 잘 규정돼야 된다. 그래서 행정은 이런 것들이 잘 규정돼야 된다. 이런 활동 해줘야 된다. 그래서 포스트코브를 강조한. 시험 문제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시효가 뭐냐?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코디네이팅인데 제가 잘못하게 얘기했네. 코디네이팅, 조정입니다. 조정, 협동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에 들어간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반발기죠. 이론론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죠. 그럴 때 여기를 뭐라고 그런다? 통치 기능론.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들이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뒤에는 나중에 또 반복됩니다. 뒤에는 또 반복되는 건데, 자, 여기까지만 보고 OX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OX 문제. 뒤에 문제들은 반복됩니다. 제가 뒤에 보면 행정학의 접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배울 때 다시 와서 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거기 19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19페이지 OX, 미국 행정에서 행정학 이론을 발전된
순서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신행정이론, 신행정학, 신공공관리론이다. 이 선생님들이 안 배운 건 인간관계론밖에 없죠. 일단 그걸 떼어놓고 과학적 관리론은 굉장히 초기에 발달했는 거 알죠? 인간관계론 뒤에서 꼭 설명합니다. 그 다음 신행정학 이론은 언제라고 그랬어? 1960년대 베트남이라든가 베트남 전쟁, 그렇죠. 흑인 폭동이 일어나면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 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 정부 실패로 기업가적 정부 만들자. 기업이 뭐다? 국가도 기업가처럼 운영해야 된다.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맞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의 미국 행정학, 20년대와 30년대 여기에 미국 행정학은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했다. 맞죠? 미국 데프티위원회에서 사용한 정비학과 능률은 행정관리의 성과를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됐다. 맞습니다. 브라운 위원회에서 제시한 능률적인 관리 활동은 포스코보다로 집약된다. 굴릭이 그런 주장했다고 그랬죠. 관리과학으로서 주류행정학은 뭘 말합니까? 정치행정 이원론 이런 걸 말합니다. 여기 관리과학, 행정관리론, 관리과학, 행정학은 대공황과 니일 정책에 이어서 미국 행정학에서 지배적인 자기 정체성. 미국 여기서 이제 타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타격을 받은 거니까 거기 가서 지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윌슨의 행정의 본질을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 윌슨은 정치행정 이원론자입니다. 아까 정책결정, 의사결정은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의사결정, 정책결정은 누가 해야 된다? 정치가. 행정은 이걸 집행하는 데 머물러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맞는데 앞부분 행정의 본질은 의사결정과가 틀립니다. 행정의 본질은 의사결정에 따른 집행의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의사결정과가 아니라 의사결정은 누가 해야 하고 정치가 하고 정해진 의사결정에 따른 집행의 효과를 높여야 되겠죠. 잭슨이 도입한 역관주의는 정치 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약화시켰을까요? 당연히 역관주의는 자기 정치 지도자가 성공한 거야. 공직을 가져오고. 그럼 전부 다 자기 당원들이겠죠. 그러니까 행정 통솔력이 굉장히 강화됐겠죠.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이 후퇴 및 정책 수행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이건 봐봐. 이 말들을 조금만 내어봤음. 이것들이 이제 사회가 굉장하게 표현된 것들인데 관료적 대응성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들. 관료란 공무원 말합니다. 공무원의 대응성입니다. 관료적 그때 거기 어디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국민의 요구, 그쵸? 한번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민원인이 뭘 요구해요? 그쵸? 근데 내가 지금 정당 때문에 공직에 임용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두 개니까 민주당 때문에 또는 국민의힘 때문에 제가 공직에 된 사람이에요. 근데 민원인이 뭔 민원을 요구해? 그럼 즉각 반응할까? 아니면 반응 안 할까? 즉각 반응하겠죠. 내가 그 민원인 상대 잘 안 해주면 우리 당 떨어지겠죠. 다음번 선거에서. 그런데 내가 실력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시험 봐서 들어왔어. 민원인이 요구를 해. 그럼 스님들 판단할까요? 안 할까? 들어줘 말어. 이거 판단을 하겠죠. 그 요구에 대해서 관료적 대응성, 대응을 바로 하겠어? 아니면 생각해보면서 안 할 수도 있겠어. 요구에 맞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내 실력으로 들었는데 내가 정당하고 뭔 관계 있어. 다음 정당 바뀌어도 내가 뭔 상관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요구의 관료적 대응성은 뭘 때 역관주의일 때 훨씬 더 강했겠죠.
내가 대응 안 하면, 자, 여기 봐봐. 쌤들이 지금 인천시 공무원인데, 뭐, A정당 때문에 들어왔어. 근데 민원인들 요구 들어오면 정당들 되게 민원인 요구 약하잖아. 그쵸? 그럼 좀 들어주려고 하겠지만, 실력으로 들어갔어. 내가 시험 봐서 들어왔어. 요구 들어오면 좀 부당하다 싶으면 안 해요. 또는 내가 내일 하면 안 해요. 그러지. 뭐 굳이까지 들어줄 필요 뭐 있어. 그러니까 여권주의가 국민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이 훨씬 더 높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돼, 그건. 잭슨이 도입한 여권주의는 정치 지도자 행정 통솔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이 강화되나 정책 수행 과정에서는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무슨 말이냐면 A당 당원이니까 내가 공직을 맡았을 때고 실력으로 내가 들어와서 시험 봐서 들어왔던 사람, 당원이니까 실력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거기 있는 거 행정 수행을 효율적으로 하겠어? 실력으로 들어온 사람이겠죠. 정당을 당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뭐 내가 실력이 있어 들어온 거 아니야. 그냥 정당하고 당원이니까 뭘 알아야 돼.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실력으로 들어온 사람, 여권주의가 굉장히 비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권주의가 그래도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행정이 너무 그때 당시에는 단순해서 그런 거야. 그냥 행정이라 그러면 우리가 서부 영화 보면 뭡니까? 지킨 사람은 뭐라 그러지? 보안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총 몇 번 쏘다가 내가 보안관 할게 하고, 또 보안관 할 일이 있어 없어? 맨날 거기서 술 먹고 누워있다, 지키고 있다가 그냥 넣다 뺐다 이런 것만 하는 거죠, 단순한 거. 그런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여권주의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 여권주의는 아주 일부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권주의를 해버리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겠죠. 대응성의 국민 요구에 대한 관력 대응성은 성이 뭡니까? 후퇴 반대말. 그래. 전진. 강화됐으나 정책 수행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건국 직후 정치체제에는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해밀턴주의가 지배했다. 이건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건국 직후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딱 하나 집권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치 거기 하나 써져 있는데 누구 하나가 지배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지배적이지는 건 아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시험에 나올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9번. 미국 행정학 학문적 초석을 다진 애플비는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 정치의 개입이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제어한다고 봤다. 애플비는 정치행정 이론론자입니까? 이원론자입니까? 이론론자라 그랬죠. 통치 기능사를 이해한 이론론자. 이론론자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렇게 정당 정치 개입에 대해서 옹호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정치하고 행정이 같다.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정당도 행정에 정당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10번. 자, 아까 조사연구소, 뉴욕시정연구소 이런 것들은 다 뭐라 그랬어? 여기에 나온 거고 여기는 능률과 전략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능률과 전략의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자, 오늘 한 것만 잠시 정리합시다. 선생님들 오늘 이런 것 좀 배웠습니다. 행정과 행정학 기본적으로. 그래서 행정학의 정의는 뭐고 특징은 뭐고 성격은 뭔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뭔지를 제대로 하려면 정치,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거 A를 선생님 잘 봐봐.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뭐냐고 알려고 할 때는 가장
우리가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그걸 아는데 가장 좋은 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 개념으로 필요한 것들이 뭐냐? 사실은 옛날에는 행정과 정치를 구분하지 않았어. 그러다가 행정과 정치가 구분됐으니까 행정과 정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행정이라는 첫걸음이 되겠죠. 행정과 정치를 구분하고, 그 다음 뭐하고 행정과 경영을 또 구분해보고, 그렇죠? 그래야 행정이 뭔지를 정확히 알겠죠. 그래서 구분 결과 행정은 정치에 비해서는 좀 더 가치 중립적인 측면이 조금, 정치에 비해서 가치 중립적인 부분이 상당히 높고, 그렇죠? 정치는 정책 결정적인 부분이 높고, 행정은 약간 정치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거니까 수단적인 성격을 좀 갖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는 분리했던 시대가 있는가 하면 거의 뭐한다? 서로 간에 아주 밀접한 관계다, 또는 포함된다는 시각이 정책적 이론론 관점과 이원론 관점이 있었고, 이론론 관점에서도 행정 우위냐 아니면 정치가 우위냐 행정이 우위냐 뭐 이런 식의 관점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도 행정과 정치는 명확하게, 그렇죠? 분리되는 것이다 아니면 결합되는 것이다, 이거 정의 내려진 건 아니다. 계속해서 뭐 한다? 어떤 시기에는 이 분리가 강조되는 시기가 있고, 어떤 시기에는 서로 간에 통합이 강조되는 시기가 있고, 그렇죠? 지금 봐봐, 우리가 기업가적 정부할 때는 이원론이지만 지금은 또 이론론적 시각이 강조된다고 그랬죠. 정책 세세 이론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행정과 정치가 완전히 분리된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무엇에 따라 다르니까, 시대에 따라 다르니까. 그다음 그런데 이제 행정과 경영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구분되는 점도 있다. 따라서 행정과 경영은 어느 정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고, 경영이 사기업에 비해서 공공령, 그렇죠? 사행정에 비해서 공영정에 각각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또 따로 있다.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배웠고, 그래서 여기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공통점 차이점으로 접근 안 하죠. 왜? 시대에 따라 같다는 것도 있고 다르다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정책적 이론론이냐 이원론이냐 이렇게 접근하고, 그때의 특징은 뭐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럼 특징은 딱 하나예요. 그냥 정치가 행정이 정치적 영역까지 해야 되느냐, 정책 결정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면 행정은 그냥 집행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현대 행정의 진화 과정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냥 1989년이라고 잡읍시다. 7년이라고 잡읍시다. 아까 윌슨의 행정 연구가 나온 시기니까, 행정 연구가. 그 다음 연구 1930년대, 29년도에 경제공학으로, 그 다음 40년대 행태주의가 행정학에서 나오니까 이론적, 학문적으로는 60년대까지는 다시 행태주의가 굉장히 유행했던 때고, 그 다음 자, 우리가 1970년대 뭘 맞이한다고 그랬어요? 1960년대 어떤 거? 흑인 폭동하고 베트남 전쟁이 있어서 여기서 신행정학이 나온다고 그랬죠. 국외적으로는 발전행정론. 자, 우리가 이 6.25 전쟁 이후로 많이 미국과 소련이 자기 체제를 많이 수출하려고 했었다고 했고, 그러다가 1979년, 78년 제2차, 그러니까 1차는 73년도에 있었지만 결정적인 2차니까 1978년에 제2차 오일 쇼크로 정부가 실패했다고 그랬죠. 1980년부터는 신공공관리론, 공공선택론, 신공공관리론 뒤에 다 나옵니다. 지금 조금만 이 구분점만 잡고 있으면 돼요. 이때부터는 다시 여기서는 새 이론론이었다면, 신행정학이었다면 여기서는 다시 신공공관리론이 주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다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건으로 신관리론의 철학적 이념인 또는 경제학적인 신자유주의가 사망 선고를 내렸다. 그러면서 서서히 여기는 다시 뭘로 돌아왔다? 정치행정 이론론적 시각으로 뉴 거버넌스 또는
공공 서비스론, 또 신공공 서비스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다 나옵니다. 이런 많은 신공공 관리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들이 있다. 그런 지금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이야기했고,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뭐 하겠어? 행정이 뭔지 여기서는 계속 그걸 따져왔어. 그런데 정확히 했다기보다는 무엇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행정과 경영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좀 분명하게 갈라질 수 있는데, 행정하고 정치하고 관계에서는 조금 어떨 땐 통합됐고 어떨 땐 분리돼서 강조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아직도 행정을 정확히 정의 내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렴풋이 정의 내려보면 강의로는 그냥 모든 활동이라면 행정, 경영과 포함해서 공행정, 사행정 그런 행정이라고 포함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 협의로 보면 정부에서 누가 하는 거, 공무원이 하는 활동,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어렵게 정의 내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또 봐야 되겠어? 그럼 국가가 뭐 하냐? 행정은 어떤 업무 하냐? 아까 행정은 어떤 업무를 하냐고 했냐면, 크게 보면, 일단은, 여기부터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쵸? 여기는 시장 실패가 일어난 거죠. 시장이 바뀌었는데 실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라. 이때는 정부가 큰 정부가 된단 말이에요. 할 일이 많은 정부. 그런데 여기서 이 정부 실패를 겪었어. 정부도 다시 개입하지 마. 그러면 정부는 어때야 되겠죠? 적은 정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걸 이론적으로 정부 실패하고 시장 실패를 다뤄봐야 되겠죠. 그래야 국가가 하는 일이, 행정이라는 게 뭔지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겠죠. 어디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 다음 이걸 살펴본 뒤에 그래도 행정은 어떤 걸 해야 되냐 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크게 보면 아주 광의로 보면 규제하는 활동, 못하게 하는 거, 이제 오폐수 못 버리고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는 서비스 제공해 주는 거. 아까 국방 지켜주고 치안 유지해주고, 그다음 여러 많은 복지 제공해주고, 그다음 가로등 같은 거 설치해주고, 도로 놔주고, 이런 것들 다 누가 하겠어? 주로 국가가 하는. 그런 부분을 공공 서비스 제공과 규제 활동이라고 큰 테두리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더 많은 일을 하지만 크게 보면. 그래서 총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행정 초기에. 그 다음 이제 행정에 대한 이론, 이념. 그 다음 이제 접근 방법,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론은. 자, 그런데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행정학이라는 건 그래서, 다시요. 총론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정책학이 있고, 조직론이 있고, 조직행정, 인사행정, 세무행정, 지방행정, 이렇게 6가지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는 설명했죠. 그래서 모든 책은 아마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을 맺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뭐 하겠어? 정부 실패, 시장 실패 금방 끝내고, 행정 이념. 아까 행정 이념에서 하나 살짝 이야기한 것이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아까 어느 시기에서는 뭐가 중요했어? 1930년에서 1889년에서 1930년까지는 뭐가 중요했어? 행정 이념으로. 이거 좀 이야기했죠? 그 다음 쭉 지나서 1960년에서 신행정학에는 뭘 또 중요시했어? 흑인 폭동 때문에 들어온 신행정학에서 나온 신행정. 형평성. 이런 것들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설명하려고 해. 그래서 지금 들으면 사실 50%밖에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워놓은 이 틀들이 계속 반복돼요. 쉽게 말해서, 자, 이게 있으면 조직론에 가면 이 시기의 조직론에서 이 시기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식의 조직에 관계된 것들만 뽑아서 조직론은 뽑아서 묶어놨어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고 이거 따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잖아. 미국의 역사 속에서 그러면 이 시기는 당연히 능률을 강조하는 조직론이 나올 거고 이 시기는 다른 조직론이 나올 거고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 식에서 이건 틀이니까 큰 틀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아침에 문제 풀면서 우리가 문제 푸는 요령까지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요령까지 할 거니까 요령을 또 한 두세 가지 더 있는데 그걸 지금부터 연습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과목에도 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 때도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는 아는 문제를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모르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